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노래를 제가 낭독만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글의 걷자를 듣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음악으로 들으니까 또 되게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저 글의 걷자가. 너무 발랄하게 읽었나라고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네.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엘린 카게의 남극으로 걸어간 산책자라는 책입니다. 설득되나요? 남극으로 걸어간 산책자? 네, 규모가 다른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물론 이제 저자 소개를 하자면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1990년에 무려 27일 때 네. 세계 최초로 남극까지 걸어서 간 남극점을 걸어서 정복한 그런 분이시고요. 그 후로부터 3년 뒤에는 걸어서 북극점까지 갔고요. 그 후로부터 1년 뒤에는 걸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등반을 한.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삼극점을 걸어서 등반한 사람이라고 해요. 야, 대단합니다. 네, 노르웨이의 와. 되게 유명한 탐험가시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왜 이렇게 대단한 책을 가져왔어 싶지만 이 책의 묘미는 이렇게 이 지구의 삼극점을 다녀온 사람이 네. 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걷기를 되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홍보랄까요? 영업이랄까요? 여러분 나와 함께 걸어요. 걷는 게 이렇게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걷기에 대한 이야기 또 걷기의 가치를 좀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극으로 걸어간 탐험가가 아니라 산책자구나.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그 탐험의 시작도 일상 산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삼극점을 다 걸어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드시지 않나요? 네, 굳이. 아니, 누군가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책에 전 그 표현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엘린 카게 스스로 말하는데 네. 한 걸음 한 걸음씩 갔다는 거죠. 걷는다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래, 택시 왔어. 어서 타. 그 친구 자꾸 나오네요, 지금. 남극으로 택시 타고 갈 너 뭐하니? 판이. 빨리 택시 타. 택시 기사님 기다리셔. 빨리. 두 살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거. 네, 그러게요. 지금 남극으로 걸어간 산책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낭독 통해서 조금 짐작을 하고 오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아까 그 모레 택시 타라고 한 친구에게 네. 걷기의 이제 효용, 걷기의 좋은 점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걸을 때는 모든 것이 더 느리게 움직이고 세상이 더 유연해진다. 잠깐이지만 집안일, 약속, 읽어야 하는 원고 등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자유인은 시간을 온전히 누린다. 가족, 동료, 친구의 의견이나 기대, 기분도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걸을 때는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곧이어 나 자신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8시간에 걸쳐 이동하는 것보다 같은 여정을 2시간 만에 끝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만 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내게 속도와 시간은 동시에 가속된다. 여행 속도를 높이면 시간이 더 빠르게 낭비된다. 1시간이 실제 시계의 1시간보다 짧아지는 것 같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주위를 둘러보기도 어렵다. 산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작은 연못, 비탈, 바위, 이끼, 나무는 사방으로 빠르게 사라진다. 바람, 냄새, 날씨, 빛의 변화를 볼 수 없으며 발이 아파오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희미한 덩어리로 지나갈 뿐이다. 삶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짧아진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걷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꼬박 하루를 보내며 잠깐씩 쉬어가기도 하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발밑의 땅을 느끼며 걷기에 온 힘을 쏟으면 그날 하루는 전혀 다른 날이 된다. 산이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고 사물이 점점 커진다.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우정을 쌓는 일과 비슷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조금씩 변하는 산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정상에 다다를 무렵에는 산과 친한 친구가 된 듯하다. 시간은 돌아가는 시계바늘과 상관없이 길어진다. 걸을 때 삶은 길어진다. 이것이 바로 두 발로 걷는 모든 사람이 가진 비밀이다. 걸을 때는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걸음으로써 해결한다. 모두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 문제는 걷다 보면 희미해지기도 한다. 1시간 안에 혹은 며칠 안에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내 속을 휘저어 놓았던 것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 그렇게 골치 아프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때도 있다. 1990년 보우해와 북극에 갈 준비를 하던 중에 우리는 몇 주 동안 캐나다 북극권 지역의 작은 마을 이칼루이트에 머물며 장비를 점검했다. 여기서 나는 중요한 이누이트 전통에 대해 배웠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면 이누이트들은 집을 떠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일직선으로 걷다가 화가 누그러진 지점에 막대기를 꽂아 표시한다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분노의 길이 혹은 강도가 측정된다. 화가 날 때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분노의 대상에서 떨어져 나와 걷는 것이다. 에릭 잼사의 워킹 젠틀리 듣고 왔습니다. 엘린 카게의 책 남극으로 걸어간 산책자에 담긴 글 속도 그리고 해소 이렇게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속도, 해소 두 가지 글을 지금 착착하게 붙여서 읽어주셨어요. 맞아요.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감정이 해소된다. 걷기란 아까 그 택시를 타자고 한 친구에게 걸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걸을 때 삶은 길어진다. 그러니까 삶의 저도 속도를 늦추는 요철 같은 기능이 걷기에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근데 하긴 바퀴가 달린 동력기관으로 이동할 때보다야 걸었을 때 훨씬 이제 시간이 좀 더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핏 계산을 해보면 그냥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차로 가면 예를 들면 5분, 걸어가면 30분이다 이러면 그러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계산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너무나 여실히 느꼈습니다. 시간을 느려서 쓰고 싶거든요. 저도. 맞아요. 어차피 또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걸 촘촘히 해서 좀 최대한 많이 누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늘 있는데 최대의 방법이 사실 걷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말해주는 부분이었어요. 네, 일린 카게가 쓴 이 문장이 내게 속도와 시간은 동시에 가속된다. 여행 속도를 높이면 시간이 더 빠르게 낭비된다. 이 관점에서 사실 생각해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와닿는 지점인 것 같아요. 좀 환기가 되는 글이어서 맞아요. 갑자기 걷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진짜. 그리고 보면 여행 갔을 때 특히 많이 걷잖아요. 우리가 저 여행 가서 막 3만 보 넘게 걸은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게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었다기보다는 하나하나 그 도시를 걸으면서 누리고 싶어서 촘촘히 이제 보고 싶어서 걷는 건데 그런 경험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 심지어 걸었던 기억은 유효기간도 긴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뇌와 연동이 돼서 더 연동?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요? 걷기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지나가는 것보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고은 작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엘린 카게도 어렸을 때 아버지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던 기억 같은 게 약간 최초의 어린 시절 유년에 대한 기억처럼 남아 있는데 그냥 전차 같은 이제 차창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마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마을을 볼 때랑 아버지와 이게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려고 이렇게 걸어 다녀 보았을 때랑 세계가 훨씬 확장되는 느낌이었고 좀 실체가 더 느껴졌던 것에 대한 글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전단지 돌리던 어린 시절의 소년처럼 도시 살게 되는 도시 구석구석을 걸어 서 좀 탐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사니까 뭐 어디를 얘기했을 때 그 역 이름으로만 그 곳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 거기 되게 못생기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고 뭐 무슨 빨간 차양이 있는 어떤 카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그 택시 탔던 친구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려. 좀 걷자. 그래 걷자. 지금 설득이 쉽게 되는 설득됐어요. 네. 그리고 이 이누이트 이 얘기도 너무 멋있어. 소설에 한번 써먹어주세요. 아니 뭐 이미 이분이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멋있습니다. 소설에 쓰기보다는 따라해보고 싶네요. 집을 떠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일직선으로 걷다가 화가 누그러진 지점에 막대기를 꽂아서 표시한다. 따라해보고 싶어요. 그쵸? 삶으로. 우리 약간 집에 있는 분들과 싸우면 개천을 한 막 5km 걸어가서 꽂는 거 아닐까. 그 지점에다가 꽂아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 장면이. 진짜 화가 많이 난 사람은 진짜 그 보이지 않는 벌판 끝까지 가서 꽂았겠지 싶기도 하고. 되게 조금 걷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싶었을 때는 또 한 100m쯤에 꽂았을 것 같기도 하고. 분노의 길이 혹은 강도가 이런 식으로 측정된다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누이트들 말고도 우리가 막대기로 표시만 안 한다 뿐이지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거나 마음이 안 좋을 때 걸으시면서 그것을 좀 희석하는 경험들 많이 이미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뭔가 좀 들끓거나 꼭 화가 아니어도 좀 정리가 되지 않는 감정이 있을 때 걸어야겠다 이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멋있는 표현들이 참 많네요. 다음번에 고은 작가님 아주 화가 많이 났을 때 어디까지 가서 꽂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에서 나무젓가락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서 전 나오자마자 이거 꽂고서 다시 혹은 흘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하네요. 저도. 아니면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다음에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걸어보시고 얼만큼 걸어갔는지 또 알려주세요. 이거 뭐 체력장도 아니고 근데 뭔가 몇 미터 갔는지 이런 것들. 나의 감정이 몇 킬로미터로 가나요? 그럼요. 몇 미터 정도는 화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건 짜증 정도? 진짜 화난 순간에 내가 몇 킬로미터를 걸었다. 몇 만보 걸었다 이런 거. 그렇죠. 화를 사그라뜨려야 할 때. 네. 궁금합니다. 기록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극점까지 가시는 거 아니죠? 다른 지역까지 걸어가시는 게 아닌지 도의 경계를 넘어서 걱정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음악을 듣고 그러면 그 다음 낭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잔나비 김윤희가 함께 부른 길을 걷다 보면 듣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한 부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어디 해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도 제가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와닿았던 한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머레 이분도 이제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머레 그분을. 그래요? 제가요? 네. 자꾸 머레만 나오면 너무 웃으시니까요. 진짜 너무 아까 찰지게 연기를 하셔서 정말 비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연기예요. 아시죠? 그럼요. 네, 저희 낭독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아마도 내가 가장 자주 했던 질문 중 하나일 것이다. 내가 걷는 법을 배우자마자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등산을 다니셨다.
나는 부모님과 조금 떨어져 뒤를 따라 걸으며 이 질문을 했다. 내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아버지는 언덕 위에 서서 하이야, 노르웨이어로 어서와 정도의 뜻 하며 나를 응원하시곤 했다. 내가 정상에 오르면 아버지는 돌아서서 계속 걸으셨다. 내 아이들 역시 내가 어렸을 때처럼 이 질문을 자주 한다. 잠시 침묵 속에서 걷다가 멈춰서서 묻고는 계속 걷다가 다시 묻는다. 목표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자주 묻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등산을 하며 행복했다. 아버지가 하이야 하고 소리치실 때마다, 어머니가 오렌지를 나눠주실 때마다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졌다. 남극을 향해 40일 동안 홀로 걷다가 나는 어렸을 때와 똑같은 실수를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에 10시간씩 열흘을 걸으면 총 100시간이 걸릴 것이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이내 기분이 바뀌었다. 다음 날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남극은 멀리 있는 즐거운 꿈에서 수학적인 위치로 바뀌었다.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나는 몇 시간이나 남았는지를 생각하다 우울해졌다. 내 기분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을 바꾸어 놓았고 넓은 눈밭은 순식간에 흰색이 끝없이 펼쳐진 단조로운 곳, 생명이 자리 잡을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은 곳으로 보였다. 나는 불평투성이인 내 모습에 실망했다. 다음 날 늦게서야 부정적인 생각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목적지로 향하는 즐거움은 되살아났다. 비인간적인 감옥 시스템을 그럭저럭 견뎌낸 장기수는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극지 탐험가와 같은 감정을 표현한다고 한다. 일단 주어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1999년 출판사를 시작하면서도 나는 그리 멀리 내다보지 않았다. 동료들과 함께 최소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좋은 책을 출판하며 매일 가능한 한 많은 책을 팔기 위해 노력했다. 더 큰 비전을 세우기에는 시간도 자원도 부족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길, 긴 거리를 걸으며 한두 가지쯤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었다. (1996년) 출판사를 시작하면서도 나는 그리 멀리 내다보지 않았다. 동료들과 함께 최소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좋은 책을 출판하며 매일 가능한 한 많은 책을 팔기 위해 노력했다. 더 큰 비전을 세우기에는 시간도 자원도 부족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길, 긴 거리를 걸으며 한두 가지쯤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었다. 이문세의 잔나비, 김윤희가 함께한 길을 걷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엘린 카게의 책 남극으로 걸어간 산책자에 담긴 글 목표 그리고 한 걸음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남극으로 걸어간 산책자 엘린 카게님은 단어로 된 소제목을 선호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이네요. 이런 느낌들. 그렇죠? 네, 굉장히 담백하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걸음의 한보처럼 진짜? 그렇게 적혀 있는 소제목 같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도달할 끝점을 상상을 하고 그 점에서 지금 내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고 세세하게 또 그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조언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게 가끔 어떤 사람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전해요, 저. 듣는 순간 벌써 압박이 되네. 저도 살짝.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 이 엘린 카게의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맞아요. 수학적인 위치를 가늠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 한 걸음에 집중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산 올라갈 때 다들 이 경험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되게 오늘 바람이 좋다. 네. 날씨가 좋아서 참 좋네. 뭐 이 생각하면서 걷다가 위에서 내려오시던 분들이 뭐 얼마나 더 가야 돼요라고 했는데 막 1시간 반 남았다고 하면 갑자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5분, 맞아요. 10분 이렇게 얘기하시긴 그래서 하던데. 하도 그렇게 돼서 이제 믿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15분일 리가 없지. 쪼기만 돌면 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별로 그래서 사실과는 다른.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목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자주 묻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게 사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감각도 날려버리게 하고 오히려 그 남아있는 여정에 대한 네. 고단함 때문에 현재를 놓치게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남극점과 북극점까지 간 사람이 말하니까 와 이건 찐이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장기수 얘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목표를 향해 가는 극지방 탐험가와 같은 감정이다. 끝을 가늠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맞아요. 이게 우리를 견디게 하고 또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맞아요. 제가 그 예전에 인력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 인력 만들 때 부제를 하루씩만 잘 살아보는 연습이라고 붙였거든요. 연습이 필요한 일이군요. 네. 그게 사실 우리가 365일을 1년으로 이렇게 단위로 인식을 하면서 내가 1년을 잘 살아야지. 2025년 우리 또 연말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2025년 너무 잘 살아봐야지라고 9월부터 하며 준비할 거예요. 아시죠? 우리 3개월 맞아요. 정도 앞서서 맞아요. 준비하는 거. 9월이면 뭐 거의 겨울이죠. 아무튼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도 않고 그리고 좀 목표를 크게 잡고 그 기간을 길게 뒀을 때는 좌절하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난 틀렸어. 맞아요. 벌써 이렇게 살잖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딱 인력을 뜯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씩만 딱 하루씩만 잘 살아보자라고 마음 먹으면 조금 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잘게 쪼개서 생각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엘린 카게와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저도 이 메시지가 좋네요. 왠지 남극으로 삼극점을 걸어서 네. 밟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약간 진짜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네요. 아까 앞에 그렇게 삼극점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었기 때문이다 해서 뭐래라고 하셨지만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 함보의 그렇죠. 의미가 이제 더 와닿지 않나요? 맞아요. 엘린 카게 융통성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러니까 걷기를 더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걸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인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도 되게 연결점이 느껴지면서 좋았는데 네. 이를테면 호모사피엔스는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7만 년 전에 이제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걸어서 이제 건너서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 대륙을 지나서 노르웨이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최초에 이제 걸어서 긴 여행을 한 인류가 네.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이면서 생존법을 다양하게 터득하고 그래서 아마 인간은 내가 비약적으로 발달을 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걷기의 민족이다. 걷기의 인류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런 문장도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탐험가로 태어났다. 이런 문장도 이제 가슴에 치이면서 DNA가 네.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네, 근데 거죠. 그게 그냥 낭만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래 우리 인류가 걸어서 여행을 해서 지금의 문명을 이룩한 인류지라는 생각을 하면 네. 걷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도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그 택시 탄다고 했던 친구에게도 이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우리는 걸어서 여기까지 온 인류야. 너무 멋집니다. 만약에 이 지금 방송을 듣고 이 책을 읽고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걷기를 말하는 책들을 계속 좀 찾아 읽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추천할 만한 다른 책도 혹시 있을까요? 걷기 책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쵸. 아마 걷기를 주제로 큐레이션만 해놔도 한 서가가 차지 않을까 싶을 정도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딱 떠오르는 거는 네. 다비드 브루통인가요? 걷기 예찬. 아주 걷기 예찬. 네. 저는 안 읽어본 책인데 걷기에 궁금합니다. 대한 고전 같은. 근데 걷기 예찬이란 제목 그대로 걷기 예찬을 계속하고 있는. 그리고 리베카 솔릿의 걷기 인문학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걷기를 좋아했던 문학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참 묘해요. 걸으면서 창의력을 그니까요. 향상되는 것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맞아요. 칸트처럼 칸트 3시였나요? 3시 반이었나요?
또박또박 그 시간만 되면 네.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도 생각나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걷기를 좋아했던 작가들의 작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연결지어서 네. 이 걷기가 얼마나 효용이 있었으면, 뇌를 그쵸. 자극했으면 이 훌륭한 작품들을 썼을까까지도 이를 것 같고요. 거의 마음은 이제 포레스트 검프 왜 뛸 때 그 뒤에 추종자들 많이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 엘린 카게 글을 앞에 놓고 뒤에 따라가는 거죠. 걸으면서 설렁설렁. 네. 그런 느낌으로 이어가면 어떨까 독서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듣고 이제 카페인님의 글도 만나볼게요. 자전거에 대한 단상 기윤덕. 자전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의도 광장이다. 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의 장소가 바로 그 광장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대학생 때 자전거 타고 싶다 하면 친구들과 여의도 광장을 갔다. 내가 잘 타지 못해도 주위에서 알아서 나를 피해 주었고 넓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뭐랄까 안정감과 동질감 그리고 해방감을 주었다. 20대 후반 남이섬으로 교회 청년들과 소풍을 갔다. 자전거를 대여해서 후배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곳의 시원한 공기와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달리는 즐거움에 한껏 취했다. 그렇게 언덕길을 내려오다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은 까져서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빨라지는 속도에 브레이크 잡을 생각은 않고 하다 넘어지다니.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한다며 후회하고는 그 이후로 자전거 핸들을 잡지 않았다. 결혼 후 아이 둘이 세발 자전거를 그 이후엔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며 나도 다시 자전거를 타고 싶어져 보조바퀴 자전거를 탔다. 다시 타기 시작한 자전거는 너무 재미있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의 시원함에 푹 빠져 아이들과 매일 자전거를 탔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조바퀴를 떼고는 서서 타거나 손을 놓고 타거나 오르막길도 제법 잘 오르는 것이 신기하고 부러웠다. 나보다 늦게 타기 시작했는데 더 잘 타다니. 하하, 참 나는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무섭기도 해서 보조바퀴를 뗀 뒤에도 평지만 달렸다. 어릴 적 시골 살 때 아버지는 우편배달부 일을 제안받으셨는데 자전거 타는 것이 무섭다고 거절하셨다고 한다. 키가 178cm 정도셨는데 자전거 타는 것이 무서우셨다니. 내가 겁이 많은 것은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내가 자전거 핸들을 놓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7, 8년 전쯤일 것이다. 네 바퀴 달린 차를 타다 보니 두 바퀴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여하튼 자전거는 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갔다. 시골로 이사해서 몇 주 생활하는 동안 여드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할머니도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고 논길을 달리는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본다. 그러면서 나의 자전거 본능도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다. 오늘 글 기윤덕님의 글이었습니다. 연재 또 오랜만에 이어가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뭔가 카페인 에세이가 앞에 소개한 책과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자전거에 대한 예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네요. 괜히 더 반갑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전거 또한 지금 윤덕님도 7, 8년 전부터 차를 운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속도보다는 훨씬 느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을 직접 그 가르는 그 즐거움이 자전거만 주는 또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읽으면서 마지막 문단 읽어주시는데 시골로 이사해서 몇 주 생활하는 동안 여드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할머니도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고 농길을 달리는 모습을 하루에 몇 네. 번씩 본다고 하셨는데 왠지 이 모습에 이제 농길을 자전거로 가르는 기윤덕님의 모습이 겹치면서 곧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멋집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했던 것이 윤덕님이 지금 자전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오. 10대 때 아마 그 전에 자전거는 탔겠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비 오는 날 한 몇 명의 청춘 남녀들이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저에게 CF 한 장면처럼 남아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비 오니까 광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 앞에 그 바퀴 위로 물이 웅덩이가 있던 그 물이 분수처럼 위로 이렇게 훅 솟는데 그런 느낌 너무 멋있고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정말. 맞아요. 너무 여의도 좋았는데. 광장이 자전거 명당이었군요. 저 그때 가서 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저랑 좀 비슷한 세대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자전거 명당이 다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추억 속에 나는 자전거 타는 장면 하면은 카페인 여러분들이 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계실지 어떤 장소를 떠올릴지도 궁금해집니다. 산토리니가 떠오르긴 하죠. 제 경험은 아니지만. 아시죠? CF. 네. 저는 그냥 문경이 떠오르네요. 제 고향 문경에. 자전거 명소. 네. 그냥 여기 논길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할아버지 이런 게 떠오르는데 역시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차이를. 뭐 도시 사람이라긴요. 저도 TV로 본 건데요. 그래도 네. 여의도 광장이요. 네. 여의도 광장을 치면 너무 시골지 서울지. 뭐 그 동네 광장에서 타는 거니까요. 우리 카페인님들의 자전거 명소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 명소도 좋고요. 네, 궁금합니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떤 책 준비해 오실지, 어떤 고민을 가진 카페인님이 오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님 글도요. 그니까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에세이를 보내주세요. 네, 어떤 주제로 할까요? 여름방학 어떨까요? 여름방학?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여름방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른에게는 네. 하루짜리 여름방학 주말 같은 게 오죠.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게. 뭐라도. 네.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 네. 즐거우신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보내주실지, 실지네. 신지 아니네. 활용하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네요. 아무튼 간에 신지 작가님 다음 주에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